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수업 주제는 국회인데요. 앞에서 오프닝 수업에서도 안내 드렸듯이 국회는 3263을 잘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3263. 3263 중 첫 번째 3입니다. 국회의 지위죠. 국회가 무엇이냐고 누군가가 물었을 때 가장 간단한 대답을 하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국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더불어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입법기관이며,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정통제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국회를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게 얘기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3263 중 두 번째 2입니다. 국회의원은 종류가 크게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죠. 그렇죠. 영화 300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4.15 국회의원 총선을 치렀었는데요. 국회의원 선거를 우리는 총선이라 부르죠. 21대 총선이었습니다. 임기는 4년이죠. 국회의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대통령은 단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구선, 즉 9번 국회의원을 역임한 분이 최고 기록인데 우리 역사상 3명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은 253명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뽑고 47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요. 인구와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서 전국을 253개 조각을 내서 각 조각에서 출마한 사람 중에 1등을 선출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선거구제라고 하는데요. 선거 개념 단원에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것이고요. 우리는 이러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 한다. 반면에 사람이 아니라 정당의 득표율, 즉 쉽게 표현하면 정당의 인기 투표를 통해 47석의 국회의원을 정당이 비례 배분해서 차지하는데요. 우리는 이거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도 하고 전국구 국회의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저번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를 간단히 인기 투표죠.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정당 득표 3% 이상의 정당에게만, 즉 3% 미만의 정당에게는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고요. 무소속도 비례대표를 배분하지 않아요.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한 어떤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무소속 의원은 정당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합당한 이유라고 얘기했었고요. 아무튼 정당 득표율 3% 이상인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원을 배분한다라는 거.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이보다 훨씬 사실 복잡한 구조로 설계하여 비례대표를 선출했는데요. 이른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방식인데 궁금한 학생을 위해 간단히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 47명을 17명과 30명으로 다시 나누어서 17명은 20대 총선의 기존 방식으로 득표율에 따라 17석을 각 정당이 비례 배분하게 하는 기존 방식을 채택을 했고, 나머지 30명은 17명과 30명 중에 나머지 30명은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 방식을 50%로 변형한 방식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번 시험범위 바로 이후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2학기 중간고사에 들어갈 내용인데 선거단원, 여기서 직접 21대 총선의 그 결과 과정을 계산까지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아마 아주 의미 있는 수업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봉 박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 써있는 지역구 의원은 이번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에서 차지한 지역구 의석수예요. 의석수고, 그리고 여기는
비례대표 의석수 이 부분을 선거단원에서 좀 자세하게 다룰 건데 당 이름과 비례대표에 어떤 당들이 됐는지 정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래서 결국에 더불어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이게 같은 한 당에서 나온 것이어서 결국에 더불어민주당으로 합당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163과 17석을 합친 180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얻게 되었었는데 현재는 2026 6월 현재는 176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뭐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그리고 무소속, 그리고 국회의장으로 한 석씩 나가가지고 180석이 176석으로 지금 약간 변형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하고 미래통합당이 같은 당이기 때문에 이 미래한국당이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라고 해요. 딸려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보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든 이유는 이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인데 그 이유는 선거 때 좀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84석과 19석이 합쳐져서 그대로 103석이 된 거죠. 정의당은 총 6석. 예,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3263 중에 세 번째 6, 이 6입니다. 6은 국회와 관련된 몇 가지 구성에 대한 숫자예요. 국회에는 국회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장이죠. 의전 서열로는 대통령 다음인 2위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라 부른다? 3부 요인이라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국회의장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의 득표를 받은 의원이 선출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결국 원내 1당 즉 다수당 내부에서 이게 미는 사람이 선출이 되겠죠. 21대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서도 180석을 얻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180석을 얻어 원내 1당이 되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었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5선 즉 5번 국회의원을 역임한 박병석 의원이 이제 선출이 되었어요. 얼마 전에. 국회의장은 국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특정 당 소속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임기 동안에는 당 소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 자동으로 빠졌다고 앞서서 여기서 얘기 드렸죠. 참고로 초대 국회의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국회 부의장은 2명입니다. 국회의원 20명 이상의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라는 것을 구성을 하는데요. 이 교섭단체 현재 우리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이렇게 단 2개만 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배출했죠. 그래서 교섭단체는 현재 2개입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한 명씩의 부의장을 선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서로 꾸리려고 하겠죠. 참고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여성 최초의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이 되었고요. 나머지 미래통합당에서는 정진석 의원이라는 분이 국회 부의장으로 임명이 되는 수순이었었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어떤 마찰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지금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내정당이라는 것은 여기 원내정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이에요. 앞서 오프닝에서 잠시 말씀드렸죠. 원외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이다. 실제로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서 현재 상황을 잠시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릴게요. 원내 정당은 보듯이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져 있고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176석, 내석은 아래 보이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그리고 무소속으로 좀 빠졌고 한 석씩, 그리고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 석이 빠져서 지금 현재 176석이고 미래통합당,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당 이렇게가 야당이고 이 여당과 야당 합쳐서 다
국회의원을 배출했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원외 정당은 이렇게 정당이 많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을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원내 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한 당, 다시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지고 원외 정당은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당이다. 예, 다음으로는 위원회입니다. 위원회. 화면과 함께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화면에서 보듯이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부터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정모위원회 등등등 해서 여성가족위원회까지 총 17개 상임위원회가 있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렇게 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위원회는 이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해서 심의하는 전문 합의체죠. 즉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그 주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안건을 정리해서 상정하는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는 교섭단체예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물론 소수의 정당이 합쳐져서 20명 이상을 통해 한 개의 교섭단체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정파 간 교섭 창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결국 국회의 의사진행의 원활한 목적을 위해서다. 참고로 경제적 지원이 굉장히 많고요. 정치적 영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각 정당들은 엄청 큰 애를 쓰고 있고요. 다음으로 본회의입니다. 본회의는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등 각종 국회의 의사를 최종으로 결정하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곳이죠. 여기서는 정족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법률안의 통과의 정족수, 헌법 개정의 통과의 정족수, 그리고 탄핵의 정족수. 물론 탄핵도 고위 공무원과 대통령의 탄핵 조건이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정기회와 임시회인데요. 국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정기회는 매년 한 번밖에 안 열립니다. 참고로 9월 1일 개회를 하고요. 100일 이내 기간 동안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임시회는 대통령과 혹은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의 요구로 임시회가 개회될 수 있고요.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법률안 통과 정족수와 동일한데요.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의에서 진행되는 어떤 안건들이 통과가 된다라는 거, 즉 법률안 정족수와 동일하다라는 거, 즉 임시회에 올라온 안건이 통과가 되려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법률의 통과와 같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미안합니다. 화면이 좀 작았네요.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이 앞부분부터는 해드릴게요.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3263 중 네 번째 3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국회의 권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관한 권한, 그리고 위에서 얘기 드렸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먼저 입법에 관한 권한입니다. 즉 법률을 만드는 권한인데요. 크게는 법률 제정 및 개정권, 헌법 개정안 제안 및 의결권. 헌법 개정안 왜 아니냐면 헌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한 다음에 이걸 어디로 간다?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헌법을 개정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안만을 제출하는 거죠. 안건입니다. 안건. 헌법 개정 안건을 제안한 것을 확정을 하고 결국 국민투표에서 국민이 그 헌법을 개정한다라는 거.
그렇죠. 세 번째로는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 조약을 체결할 때도 동의를 하고요. 대통령이 비준으로 할 때도 동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또 자세히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하나씩 잘 살펴볼까요? 먼저 법률의 재개정 절차입니다. 법률의 재개정 절차. 법률안은 3주체가 제안할 수 있더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국회의원 10인 이상. 가끔 학교에도 공문으로 국회의원들이 교육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어떤 그런 공문들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 공문을 열어보면 발의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10인 이상이 이렇게 발의한 것들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새록새록 이 내용들이 떠오를 때가 있었어요.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상임위원회 혹은 특별위원회, 즉 위원회가 발의를 따로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안된 법률안은 누구에게? 국회의장이 주제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에 할당을 하더라.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후에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로 잠시 넘어갑니다. 이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자에 만들다 제자니까요. 글자, 작구, 그리고 법체계 이런 것들을 정비를 해요. 그러니까 형식을 정비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정비한 후에 본회의로 상정을 한다라는 거. 본회의에서는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이 통과가 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1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된다. 그리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데요. 대통령이 만약 이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그렇죠, 환부 거부를 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시 환부 거부돼서 재의결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본회의로 가서 국회의원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이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요. 이제는 5일 이내에 공포를 해야 합니다. 공포된 법률안은 물론 2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헌법 개정 절차입니다. 헌법 개정 절차는 법률안보다 당연히 엄격하겠죠. 헌법의 제정 혹은 개정은 국회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단독으로 이렇게 발의할 수 있습니다. 제안할 수 있고요. 발의된 이런 제안한 헌법 제정 또는 개정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최소한 며칠 이상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이제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겠죠. 국민들한테. 공고 후 60일 이내에는 반드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 제적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제적의원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통령 탄핵의 정족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30일 이내에 이제 국민투표에 돌입을 하게 돼요. 날짜를 정해서 헌법 재개정안에 대해 찬반을 묻게 되겠죠.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요.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을 하는 이런 찬성의 통과가 있으면 헌법 개정안은 통과가 되고요. 통과된 헌법 재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예, 이게 헌법 재개정 절차입니다. 외우는 방법은요. 20, 60, 30이더라. 20일 이상의 공고, 60일 이내에 국회 의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20, 60, 30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하겠죠? 20, 60, 30. 예. 다음으로 마지막으로는 여기 조약 체결 및 비준에 대한 동의권입니다. 헌법 조문 화면을 통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헌법 6조를 참고하겠습니다. 예, 헌법 6조 1항을 보시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런 문구가 있죠. 즉, 핵심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고
이때의 국내법은 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한 동의, 그리고 대통령의 그 조약 체결에 대한 최종 승인인 비준에 대한 동의, 이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 조약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조약은 결국 국내 법률과 같기 때문에 결국 동의를 함으로써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킨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약 체결 및 비준에 관한 동의권은 이것이 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나 뭐 재정에 관한 권한 뭐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이 입법에 관한 권한으로 분류한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재정에 관한 권한입니다. 재정은 국가 및 지자체의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용어인데요. 경제활동. 국회는 정부의 재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즉 쉽게 말하면 내년에 걷어서 지출할 돈의 계획서를 미리 검토해서 최종 심의하고 확정하는 권한인데요. 헌법 54조 2항에 나옵니다. 화면을 잠깐 볼게요. 헌법 54조 2항을 보면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1월 1일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즉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거니까 9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1월 1일에 30일 전이니까 12월 1일 전까지 심의하고 의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헌법 54조에 이미 나와 있다. 예, 다시 내용을 볼게요. 정부의 각 부서는 9월 1일까지 예산안을 작성해서 제출하고, 국회는 이 예산안을 12월 1일 전까지 심의한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두 번째, 전년도에 집행한, 그렇죠?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 결산 심사권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재정에 관한 권한 중에 예산 결산 결국 심사권이에요. 예산 결산 심사권. 5월 말까지 5월 31일이죠. 5월 말까지 정부가 제출한 전년도의 예산 결산 내용을 심의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정부가 전년도에 쓴 돈을, 즉 가계부를 잘 썼는지 감사원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국회가 그 결산 검사한 걸 심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작년에 썼던 돈을 다시 한번 최종 확인한다라는 게 예산 결산 심사권이고요. 예산안 심의 확정권은 내년도에 쓸 돈을, 그 정부의 예산안을 9월 1일 전까지 제출받아서 심의하는 거죠. 정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일 전까지 그거를 검토해서 확정하는 것이더라. 내년에 쓸 돈을 미리 검토하고 이것은 이미 쓴 돈을 잘 썼는지 확인하는 절차더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에요. 국회는 국가의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먼저 매년 1회 정기회 이전, 정기회 9월 1일부터라고 그랬죠. 정기회 이전 또는 정기회 중에 30일 이내로 뭘 한다? 국정감사를 한다. 영상 수업 때, 이제 다음 주 때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영상 수업 때 이 국정감사와 관련된 다양한 영상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는 1년에 한 차례 하는 거죠. 1년에 한 차례를 하는데 연일에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발의한 후 법률안과 동일하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있어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기 때문에 과반 이상을 차지한 여당이 있는 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에서 어떤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는
쉽진 않겠죠. 왜냐하면 제적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 과반을 야당에서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이에요. 고위공무원에 대한 임명 동의권. 특히나 이 5가지 분들을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먼저 의전서열 사위이자 3부 요인에 해당하는 국무총리, 의전서열 3위이자 3부 요인에 해당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더불어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은 인사청문회와 더불어서 인사청문회는 장관 등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는 그게 법적인 구속이 없는데 이런 고위 공무원 중에 대통령이 지정한 헌법이 지정하는 이 고위 공무원들은 인사청문회 후에 반드시 임명 동의권을 국회가 행사해서 동의를 했을 때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더라.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어떤 권한이겠죠. 다음으로 탄핵 소추권입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도 잠시 얘기 드렸었는데요. 대통령 및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의 위법행위,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직무상의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를 하여서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 책임을 물어 해임을 대통령에게 이렇게 건의할 수도 있지만 탄핵 소추는 법적 책임을 물어서 파면시키는 제도더라.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저기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정확한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탄핵 소추권은 대통령을 포함해서 법적 책임, 직무상의 책임을 가지고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제도이고 탄핵 소추가 되면 권한 행사가 바로 정지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 소추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서 권한 행사가 바로 정지가 돼서 대통령 직무 대행이었던 국무총리가 대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반면에 해임 건의권은 이거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긴 한데요. 대통령을 제외하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그분들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국회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이고 권한 행사 그대로 유지하고요. 대통령이 해임을 할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뿐이더라. 그래서 대통령에게 심각하게 어떤 타격이 오는 상황이면 해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람을 감싼다는 의미로 해임을 거부할 수 있더라. 이게 해임 건의권과 탄핵 소추권의 차이입니다. 이 이외에도 사면에 대한 동의권, 즉 국회가 동의를 해야 사면을 할 수 있고요. 뭐 특별 사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인 선출권, 이런 것들도 국회의 권한이죠. 이렇듯 국회는 입법, 재정, 그리고 일반 국정에 대해 다양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득 드는 생각이 국회의원이 정말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고 나면 저것 해야 되고 저것 하고 나면 또 이것 해야 되고 가끔씩은 텔레비전이나 뭐 기타 매체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게 뭐냐 뭐 이렇게 비난하고 견제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맞는 얘기죠. 우리가 견제하고 해야 되는 건 맞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나씩 안내하다 보니까 하는 일이 정말 많아서 바쁘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냥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우리들의 삶이 투영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상대방을 알게 되면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깨달음도 얻는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서로도 공감이 되고 더 예쁘게 보이더라. 우리 서로 공감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